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식문화사 6주차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수업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얼굴을 언제 볼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화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한 번도 여러분들하고 목소리 통화도 못 해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한 학기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름이라도 다 외울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은 항상 뭐 카톡이라든지 연락을 주면 뭐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로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직접 전화하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날들이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에 사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정상적으로 5월 6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 얼굴을 뵙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여러분들의 과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라고 해서 판테움이라는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는 돔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서 봤을 때 원형의 구멍이 이렇게 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했더니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다큐로 받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능으로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답은 예능도 좋다. 제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다큐로 아주 정확하게 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여기 보면은 유일한 창으로 내부의 열기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발생하는 상승 공기로 밑에서 이렇게 위로 되는 뭐 그런 공기인가 봐요. 빗물이 들이칠 수 없다라고 한다. 근데 내부가 비어서 상승 공기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오글루스 바로 아래 빗물이 지나갈 수 있는 하수구멍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뛰어난 건축이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이미 뭐 대목욕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많은데 이때 하수구라는 거,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물길이 만들어져서 외부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판테온의 바닥이 보면은요, 원형의 가쪽으로 갈수록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쪽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물이 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자료를 아주 잘 찾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로마 복식의 조형 원리가 뭐냐 했을 때 위험, 방역, 양감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리스 복식을 계승 발전시켜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친구가 아마 오늘은 누구 건지 이거 발표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박소영이가 했는 과제일 거야, 아마 박소영 학생이. 근데 페이지가 뭐 파워포인트를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던 그러한 내용들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좀 들어갔다가 나왔나 아주 공부가 좀 잘 된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로마 대표 복식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리스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로 뭐 계승 발전됐다 해서 이제 토가라든지 튜니카라든지 스톨라, 팔루다멘툼에 대한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여기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 참고로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건축 양식과 복식의 형태에 대해서 로마 시대는 코린트 양식이라는 것이 이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주두가 왕관처럼 되어 있는데 아칸더스, 아칸사스 뭐 다 좋습니다. 그런 그때 주변에 많이 있던 그런 잎사귀의 모양을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화려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복식은 이러한 건축, 코린트 건축의 어떤 화려함과 좀 닮아서 그리스의 복식보다는 어떻게 좀 더 부피감이나 양감이 있어서 위엄과 뭐 양감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잘한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 과제 모으는 폴더에서 그냥 하나 아무거나 열었어요. 마침 열었는데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잠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서로 따지면요. 이제는 복식문화사 6주차에 비잔틴 제국의 복식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전 고대 시대의 결론이 다 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세 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하자면요. 로마 시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결국은 로마는요,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요즘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그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로마 말기에 가서. 그런데 이 로마가 아주 뭐 큰 세력, 지난 시간 여러분도 지도에서 봤겠지만 세력을 넓혀서 대로마 제국을 건축을 했지만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동서로마로 로마 시대에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분리가. 그래서 제가 다시 화면을 조금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동로마가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의 동유럽 쪽으로 동로마가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에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 중세로 넘어가서 비잔틴 제국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복식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얘기를 하면요, 제가 또 이제 매주 수업 자료를 만들다 보니 이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쯤 학교에 있었다면 이 중세 시대의 몫은 아마도 여러분들 몫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이제 뭐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마침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 지금 현재 요 6페이지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이전 내가 알기로는 한 17학번 될 것 같아요. 17학번에 여러분 선배가 중세 시대의 복식에 대한 것들을 2명이서 자료 조사를 해서 만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과제를 수행하거나 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샘플 형식으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 과제를 발표하기까지 저하고 한 3번 정도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제의 정리를, 수업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한테 이제 먼저 찾아오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하고 거기에 부가적인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발표 연습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배가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이제 목차 순서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 사회문화적 배경이 먼저 설명이 될 것이고, 자, 복식의 개요가, 그러면 비잔틴 복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다라고 복식의 개요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느냐? 복식의 종류와 형태라고 얘기를 해서
비잔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복식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복식의 특징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속의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서 요 내용은 아마도 이제 발표자가 나름의 융통성으로 여러 가지 뭐 영화가 되든 어떤 뭐 그런 자료들을 속에서 비잔틴 제국에 대한 거를 묘사해 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 현대 패션에서 컬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것은 비잔틴 복식과 좀 유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비잔틴 복식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말미에 가면요. 수업 말미에 가면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Q&A라고 본인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발표한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나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숙지했나라는 것을 피드백 받기 위해서 Q&A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질문 시간이죠. 발표자가 듣는 다른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발표 자료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최소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들의 소감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한번 피력을 해보는 페이지를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출처와 참고 내용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참고로 했던 링크라든지 참고로 했던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적어줌으로써 이제 내용을 마치게 되는 것으로, 자, 이렇게 컨텐츠가 뭐가 되든지 간에 내 발표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에 별도의 또 소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으로부터 언제적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역사, 시기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비잔틴 시기는 언제냐? 327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서기로 넘어온 거예요. 서기로. 그래서 327년에서 1453년.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따져서 보면은 약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어느 정도 뭐 불명확한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약 1000년. 우리는 얘기하기를 비잔틴은 약 1000년 정도 되는 시기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27년에서 1453년. 1453년이면은요, 몇 세기라고 얘기를 할 때 15세기에 해당하는 거죠. 15세기에. 그래서 비잔틴 약 1000년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인 연도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억을 좀 하는 것이 좋고요. 특이하게 이제 여기는 비잔틴 시기에 왕들, 유명했던 그런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좀 설명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동서로마로 분리된 동로마에서 깃대를 잡은 거죠. 선봉에 서서 로마 제국 그 비잔티움라고 해서 새로운 로마를 창건을 했는데, 이때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다? 터키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이전을 하면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황제 같은 경우는 우리 책에 그 옷을 입은 모양이 설명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황제인데요.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해서 527년 연도로는 그렇고
뭐 여기 대교회를 건설했고 뭐 유스탄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된 것은 언제냐? 1453년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의해서 오스만 제국에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지리적인 위치, 우리 의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다. 자,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도상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뭐 오늘날의 이스탄불 지역은요, 이쪽을 합하고 있는 서양이에요. 서양과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양의 접점에 위치해 있다. 동양과 서양의 접촉점이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동양의 어떤 그러한 문물들이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교량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육로를 이용한다면 이쪽 서양의 문화가 동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접촉점으로서 상업, 군사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 다음 흑해와 지중해의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이쪽 지역의 유럽과 이쪽 지역의 아시아의 중심이다라는, 그래서 문화 교류에 유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고 하다는 그런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사회문화적인 배경에서 기후적인 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다 뭐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다 해봤지만 지중해성 기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정치적인 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황제 중앙 집권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경제는 동서무역의 교착지, 접촉점이다. 그래서 또 특히 흑해 지중해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상무역을 필두로 한 상업이 발달을 했다라는 것과 농업과 직물공업이 물론 발달을 했고 금속, 유리 제조, 세공업이 발달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적인 측면을 또 별도로 뽑아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건축 양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의 고전 문화를 전통 계승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적인 요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적 요소가 여기에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 동로마가 영향을 받은 것은 반드시 그리스였겠죠.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의 터전에다가 여기에다가 로마 후기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요. 그 종교적인 영향이 여기에 엄청 많은 작용 요소로서 작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플러스해서 종교, 기독교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기가 중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꼴 기독교라고 매칭을 시킬 정도로 중세는 기독교적인 영향이 엄청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중세를 할 때는 잘 기억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비잔틴 시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기를 동양과 서양의 접촉점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미 동양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의 문화가 또 비잔틴에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건축 양식 같은 경우는 중앙이 크고 둥근 지붕이 있고 창문이 적은 벽, 그러니까 이런 벽체의 창문 크기가 되게 적다라는 얘기예요. 이 적다라는 얘기는 벽체에 두께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엄하고 어떤 뭐 그런 분위기를 표현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사회문화적인 배경 2에 보면은 이때를 설명하는 성 소피아 성당, 뭐 교회나 성당이나 똑같은 얘기인데요. 성당에 대한 건축물 유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잔틴 시대의 건축물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다 동영상을 한번 걸어봤더니 유튜브에 걸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 내부라든지 어떤 건축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튜브 자료에 실제 그 성당 안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왜 우리 그 꽃보다 남자, 뭐 꽃보다 여자, 뭐 누나, 꽃보다 뭐 청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꽃보다 누나 시리즈에 보면은 이 성당 안에 가서 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여배우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당의 내부라든지 성당이 주는 어떤 그러한 무게감 같은 것들, 그다음 뭔가 거기서 이제 내가 뭐 반성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장소적인 힘이 좀 대단히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 소피아 성당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특이한 그런 건축 양식들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식의 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잔틴 시대의 복식은 이러한 것이야 라는 어떤 가장 포인트가 되는 그런 한 페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식의 개요에서 그러면 지금 그림으로 친구들이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잔틴 시대의 복식은 영양 요소가 그 특이한 이러한 뭐 비잔틴 시대 복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양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아까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와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어떤 복식의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의 가장 기본적인 복식의 형태인 드레이퍼리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비잔틴 시대의 복식을 하지만 그 이전 그리스 로마의 복식에 대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복식이 바탕이 되고, 그다음 종교적인 영향이 있다. 이 종교적인 영향이 엄청 중요한데 중세에서는 그러면 종교적인 의도에서 복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기독교는 정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숙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복식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나왔느냐? 신체 노출이라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신체 노출을 금지한다. 그래서 피부를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둘러싸는 형태로 정숙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복식사에서 기독교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중세 같은 경우는 정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신체 노출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몸을 둘러싸서 입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서양의 접촉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방의 영향을 많이 복식에서도 받았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동방의 영향을 받은 복식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동방 국가의 화려한 색채인데 어떤 색채를 얘기하는 거냐? 아까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양의 실크로드, 중국에 이미 실크로드를 거쳐서 여기까지 뭔가가 전달됐는데 그때 전달된 것이 뭐냐? 광택이 있는 그러한 비단이 이미 전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비단, 명주, 비단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한 직물들의 어떤 화려한 색채 감각이 여기에 적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식의 개요에서 전체적으로 내가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비잔틴 시대의 복식은 이러한 요소들이 합해져서 뭔가 표현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좀 개념을 잡고 시작한다면 그리스 로마의 드레이퍼리형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정숙을 의미하는 신체 노출이 금지되는 그러한 몸을 둘러싸서 입는 형태의 이러한 종교적인 영향과 그 다음 동방의 화려한 색채감과 직물의 표현, 그래서 비단 같은 것들이 이미 여기에 유입이 돼서 자,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비잔틴의 복식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의 대표적인 복식 팔루다멘툼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팔루다멘툼, 고대 로마 시대에 팔루다멘툼이라는 것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팔루다멘툼의 역사는 그리스의 클라미스가 그대로 로마로 전달되어져서 팔루다멘툼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명칭이 그대로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분 격상을 해갖고요. 드디어 비잔틴 1000년의 역사를 가지는 비잔틴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복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팔루다멘툼 이외에 달마티카라는 이런 옷도 있었고요. 튜닉은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T자형 원피스 드레스, 팔리움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역시 언제 로마 때 우리가 봤던 거고요. 로룸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파에눌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브라코라는 것도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가장 여기서 중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발루다멘툼과 튜닉, 달마티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요 로룸까지 요 내용 정도만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미리 복식의 개요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구체적인 의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소개를 드렸던 팔루다멘툼입니다. 팔루다멘툼은 비잔틴의 가장 대표적인 복식인데 사다리 꼴이나 반원형의 천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뭐 토가라든지 이런 옷들하고 좀 유사한 드레이퍼리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착용 방법이 왼쪽 어깨를 감싸서 오른쪽 사용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장식 핀 어떤 거였죠? 이름이 피불라. 이게 지금 쓰는 거 기능은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피불라라는 장식 핀으로 고정을 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후기엔 사용이 일반인에게 금지가 되고 누구에게 사제나 왕족, 귀족한테만 국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후기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팔루다멘툼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족을 나타내는 옷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중요 표시가 되어 있어요. 타블리온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도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도 나타나 있고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되게 신분이, 여기는 딱 보니까 메인에 이제 포토존에 메인에 딱 있는 거 보니까 황제인 것 같아요. 황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황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못지않게 지금 좀 유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옷을 딱 봤더니 사각형의 장식적인 헝겊이 별도로 이렇게 해서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별도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클라비, 세그멘티 장식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별도로 자수 장식을 어떤 문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화려하게 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놓은 장식천이에요. 장식천인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타블리온이다. 그래서 왕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식적인 계급 표시, 타블리온 장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지워드리겠게요. 자, 달마티카라는 것이 있어요. 달마티카.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러한 여러분들 표시가 안 되죠? 요러한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러한 옷. 그래서 이제 이때는 누가 가장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는, 물론 왕이에요. 왕이었지만 중세 시대에 교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제들, 신부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세력도 만만찮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티카라는 옷이 뭐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원래는 로마 시대에도 이 달마티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남녀 신자들이 원래 달마티아인가 뭐 이런 지역의 신자들이 입어서 그게 이제 유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 거대하고 뭐 우미한 복장과 달리 그때는 검소한 복장으로 착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옷을 펴보면 십자가 형태를 이렇게 T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종교적인 감각을 좀 암시하는 느낌으로 되었고, 처음에는 린넨으로 사용이 되다가 후기에 기독교를 로마 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후기에 기독교가 공표가 된 후에 이것이 점점 화려한 소재인 실크로 만들어져서 세그멘티 클라비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변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줄 장식이라고 해서 어깨에서 아래 단까지 이렇게 세로로 장식되는 이거를 클라비스 똑같은 얘기예요. 줄 장식이고, 세그멘트라는 것은 별도의 아까 타블리온처럼 별도의 이런 헝겊에다가 수장식을 막 자수장식을 해서 좀 더 화려하게 해서 여기 무릎 부위라든지 아니면 어깨 부분이라든지 뭐 여기는 또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세그멘티 장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달마티카 이거는 이제 현재는 우리 수도복으로 이렇게 이 오래된 과정 중에 결국은 이게 수도복으로 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옷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튜닉입니다. 튜닉은요 간단한 T자형 원피스 드레스인데 이것도 역시 세그멘티나 그 다음 클라비스를 같이 사용을 했고, 자, 누가 입었느냐? 왕족, 귀족, 평민 종류별로 나눠져서 이 세그멘트는 저 튜닉은 다 착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튜닉들은 매 시대마다 다 표현이 되는 옷인데 유독 비잔틴 시대의 튜닉 같은 경우는 자, 슬래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래시라는 것은 절개 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데 슬래시가 있어요. 이런데 옆선에 보면은 슬래시가 있으면 이거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활동이 만약에 이 슬래시가 없다면 불편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슬래시가 있음으로써 활동하기에 편하게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특히 비잔틴 시대에 왕족들이 입던 긴 튜닉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앞중심에도 있고요. 앞중심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중심이라든지 옆선이라든지 뭐 앞중심,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앞중심이나 혹은 옆선이나 이런데 이런 그 슬래시를 줘서 활동하기에 좀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앞중심에다가 슬래시를 둔다라는 거는 지금 이 그림은 사실은 길이가 짧은 튜닉이고요. 길이가 긴 튜닉일수록 앞중심에 슬래시를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튜닉의 종류가 두 가지네요. 언더 튜닉이라는 것도 있고 슈퍼 튜닉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언더 튜닉은 튜닉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입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더 튜닉은 아래쪽에 속옷처럼 이렇게 입는 것이고 특히 이제 추울 때 방한용으로 좀 더 입었다는 얘기고요. 슈퍼 튜닉이라는 것은 위쪽에 그냥 입는 거. 그래서 요거는 소매가 넓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튜닉이 두 개였다라는 거. 요것이 좀 다른 시기랑 특징적으로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언더 슈퍼 튜닉.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라팔리움은 그 이전에 로마 시대의 팔라팔리움과 그냥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뭐 튜닉이나 달마티카를 입고 그 위에다가 두르게 형태로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입는 팔리움, 여자들이 입는 팔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의미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갑자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별이 3개라는 거는요. 이 별의 한 개의 위력이 100개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어떤 복식인 가장 대표하는 복식이 뭐였냐면은 토가였어요. 토가. 그 유명했던 토가 왕족을 표시하고 지배 계급과 뭐 이렇게 직업과 계급을 표현하는 로마 시대의 공식복이었던 토가가 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비잔틴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얘가 어떻게 됐느냐 크기가 완전히 줄어서 장식띠의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장식띠의 형태로. 그래서 그 거창하고 넓고 양감과 부피감을 표현하던 그 로마의 토가가 비잔틴으로 넘어오면서요 완전히 축소된 형태의 장식띠로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래도 용도는 왕이 주로 착용을 하게 되기는 해요. 근데 두꺼운 실크에다가 보석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해서 뻣뻣하게 만들고요. 형태도 보면은 몸 전체의 두르는 형태와 몸 전체의 그 긴 띠 형태를 몸 전체에 이렇게 둘러 걸치는 형태와 머리가 들어가도록 네크 오픈을 둔 Y자 스타일이나 혹은 폭이 넓은 칼라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장식띠 있죠. 요것이 뭐다? 요것이 로룸이다. 로룸. 이름은 조금 어려워요. 로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네크 오픈을 둔 Y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제가 잠시 좀 그리겠습니다. 앞에서 흡사 봤을 때 요렇게 돼서요. 요게 목둘레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요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 로룸, Y자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폭이 넓은 칼라. 우리 이집트의 그 넓은 칼라 형태의 파시움이라는 목걸이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요것이 또 뭐다? 로룸이다. 여기에 있는 요것이 Y자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요게 Y자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로룸을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룸 별이 몇 개다? 3개다. 왜?
급격하게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용도나 형태적인 특징이 많이 변한 것이 가장 많은 변한 것이 아마 로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눌라라고 해서요, 판초 형태의 긴 케이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제복으로 착용되기도 했다라고 여러분 형태만 한번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브라코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와 겹쳐지는 중세 중기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브라코라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짧은 바지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 짧은 바지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 요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요렇게 발목까지 오는 바지 형태나 뭐 또 폭이 넓은 것은 브라코, 폭이 밀착되는 것은 호사라는 명칭으로 명칭을 또 달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폭이 밀착된 것은 호사, 또 그냥 헐렁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그런 뭐 바지를 브라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최초로 나온 바지 형태예요. 자, 머리 장식 같은 경우는 머리 이제 왕족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머리에 관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피불라라는 장식핀이죠. 피불라 장식핀.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뭐 이제 조금은 신발의 형태를 지금 갖춰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신구를 한번 보면은 이전의 것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화려함이 묻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글자가 또 틀렸네요. 제가 여기서 바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다채롭고 보석을 많이 사용했고 특히 금은 세공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어디에 타블리온 장식하는 데나 귀걸이, 목걸이, 팔찌 이런 데 피불라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체 속에 뭐 비잔틴 제국에서 자, 이 지도가 뭐냐면요. 476년 비잔티움 제국의 영역이 이렇게 강대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또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다시 회복된 영역이 또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했던 국가였는데 마지막 말로는 어떻게 됐다. 자, 이러한 식으로 결국은 여기 조금 하고요. 여기 조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요 지역 말고는 어떻게 다 오스만 제국에 함락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지금 사실은 요게 이제 슬라이드 쇼로 돼 있어서 매체 속 비잔틴이라고 했어요. 영화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영화 정복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정복자의 어떤 간단한 스토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영화 속에 표현된 그런 복식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옷들도 보면요. 사실은 십자군 전쟁 때 뭐 입었던 그런 옷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하튼 영화 속에 표현된 수도사들의 어떤 복식을 여기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회나 여기에 그려진 사제들의 어떤 그런 복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뭐라 그랬죠? 클라비 장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 옷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튜닉이나 달마티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로룸. 로마 시대에 뭐가 바뀌어서 그 거대했던 토가가 바뀌어서 로룸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요게.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패션에 반영된 비잔틴 복식 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복식이 팔루다멘툼이었는데 팔루다멘툼의 장식적인 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는 요 타블리온 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컬렉션, 무슨 컬렉션이라는 거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팔루다멘툼의 드레이퍼리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옷이다라는 거. 그 다음 타블리온, 옷 중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타블리온과 유사하다. 아주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 옷은 아까 달마티카였는데 원피스 드레스가 같이 생겼는데 이때는 보면은 이러한 문양이라 이런 것들이 모자라든지 거의가 다 뭐냐, 비잔틴 시대에 어떤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컬렉션이었는 것 같아요. 2013년도 돌체앤가바나 이 패션쇼를 여러분들이 만약 볼 수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기독교적인 색채가 물씬 풍겨나는 어떤 그러한 컬렉션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슬래시라고 얘기를 했죠. 슬래시. 그래서 활동을 편리하게. 더더군다나 이렇게 긴 천 같은 긴 그런 원피스라든지 드레스 같은 데는 이런 슬래시가 길게 되어 있어서 활동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현대 패션에 반영된 비잔틴 복식해서 여기에서는 로룸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 샤넬 컬렉션이네요. 2011년 샤넬 컬렉션에서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현대 패션에 반영된 페놀라라고 이제 사제들이 입는 건데 유사한 형태적인 거를 찾아서 이렇게 케이프 형식의 옷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아까 봤던 이제 돌체앤가바나, 그죠? 거기 쇼에서 남자 모델들이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왕관을 다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모델들이 입은 옷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금은 뭐 이렇게 보석 장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장신구들을 착용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 기본적으로 옷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그런 문양을 프린팅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잔틴 제국의 복식을 마지막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겠느냐면요, 반드시 2013년 돌체앤가바나 패션쇼를 한번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보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비잔틴 복식.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문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때는 종교화가 엄청 유명했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들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그림. 왜냐? 그때는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포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교회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극치인 것 같아요. 가장 화려함이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우리 비잔틴 시대에 가장 영향을 미친 동방적인 어떤 화려함, 이러한 색채 감각들이 여기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식에 대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Q&A라고 해서 요렇게 지금 이제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질문거리들, 이런 것들을 했고, 자기들의 이제 소감을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이렇게 출처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녹화를 이제 마지막에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미스가 났네요. 지금. 자, 여기에서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복식에 영향을 준 요소 세 가지를 적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팔루다멘툼
비잔틴의 가장 대표적인 보슈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팔루다멘툼과 그 다음 튜닉 혹은 달마티카 대표적인 세 가지 보식인데 표현된 디테일이나 표현된 의복 표현들을 정리하시오. 예를 들면 팔루다멘툼에는 장식의 수단으로 또 왕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뭔가를 붙였다고 얘기를 했고요. 튜닉이나 달마티의 튜닉 같은 경우는 가로로 세로로 긴 줄, 그 다음에 장식의 표현으로 갖다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활동에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어떻게 또 처리를 해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달마티카 역시도 뭐예요? 장식의 수단으로 어깨에서부터 아랫단까지 길게 느린 줄 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요. 비잔틴 복식을 표현하는 패션 쇼 한 개를 찾아 반드시 보고 간략한 소감을 적어 보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3번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쇼가 아까 돌체앤가바나 2013년 쇼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요. 그거 이외에 또 어떤 쇼들이 있는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전달할 내용이 있네요. 마치고 싶었는데, 자, 제출 기한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을 너무 이렇게 길게 뒀더니 학생들이 과제를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수업이 그 화요일 날이에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23일까지 받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23일까지. 23일이면요. 수요일인 것 같아요. 목요일이네요. 목요일까지 이렇게 받고요. 자, 파일 정리하는 방법. 그러면 이게 6주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반드시 언더바, 복식문화사 언더바 해서 본인 이름을 반드시 여기다 적고, 자, 다음 주부터는 요렇게 파일 형식이 되지 않는 거는 이제 다시 돌려보내서 본인이 직접 수정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6주 복식문화사 본인 이름으로 파일명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